어린애가 여길 왜 와? 당장 나가, 얼른! 안 돼요. 엄마 거 줘야 된단 말이에요. 갓난아기를 등에 업은 8살 소년이 대기업 면접장 로비에 홀로 섰습니다. 엄마 대신 서류를 내려온 것이었지요. 밀쳐져도 봉투를 놓지 않는 그 눈빛에 냉혹하기로 소문난 여회장 오수연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작은 소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소년과 여회장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계신 곳 가득 만복의 기운 팍팍 받으시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4월의 아침 수연백화점 본사 건물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로비 곳곳에 정장을 차려입은 지원자들이 긴장한 얼굴로 서류를 가다듬고 있었지요. MD팀 신입 공채 면접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릴 때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고 안내 데스크 앞에는 번호표를 받으려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작은 그림자 하나가 로비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8살 한준서였습니다. 준서의 등에는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엎여 있었지요. 아기의 이름은 한솔, 생후 3달이 채 되지 않은 준서의 동생이었습니다. 준서는 낡은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20분을 뛰어온 참이었어요. 오늘 아침 엄마 한미래는 집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산후조리를 도와주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오지 못했고 솔은 새벽부터 칭얼거렸으며 미래가 어렵사리 연락한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요. 면접 시간은 오전 10시. 시계는 이미 9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서류 봉투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안 되겠다. 포기해야지. 그 순간 준서가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엄마, 내가 갔다 올게. 준서야, 그게 무슨 소리야? 거기가 어딘데? 소리도 내가 업고 갈게. 엄마는 여기서 기다려. 미래가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준서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지요. 미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8살 아들에게 이런 짐을 지게 한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또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지만 울 수가 없었습니다. 로비 안에 들어선 준서는 두리번거리다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등에서 솔이 꿈틀거렸습니다. 준서는 한 손으로 슬쩍 솔의 등을 토닥이며 데스크 직원을 올려다보았어요. 저기요, 엄마 서류 내려왔는데요. 직원은 고개를 들다 멈칫했습니다. 초등학생이 아기를 업고 서 있는 광경이 너무 뜬금없었던 탓이었지요. 직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린이, 여기는 면접장이에요. 보호자랑 같이 왔어요? 엄마가 아파서 못 왔어요. 저한테 서류 맡겼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면접자 본인이 직접 와야 해요. 그때 인사팀 과장 박형준이 걸어왔습니다. 40 중반의 다부진 체형에 항상 눈썹을 찌푸리고 다니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로비 한가운데 선 준서를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애를 데리고 들어와요? 당장 나가요, 나가. 솔이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새된 울음소리가 조용하던 로비에 퍼져나갔고 지원자들이 일제히 시선을 돌렸어요. 준서는 등이 울컥거리자 무릎을 살짝 구부려 솔을 달래면서도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 그냥 이것만 내면 돼요. 한미래, 엄마 이름이에요. 안 된다고요. 박형준이 손을 뻗어 준서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준서의 발이 한 발짝 밀려났고 솔의 울음이 더 커졌지요. 준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절대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한테 멋지게 됐다고 말하고 싶었으니까요. 준서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다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만요. 이것만 내면 돼요.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로비 한쪽 통로에서 오수연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수연은 원래 이 시간에 로비를 지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 그녀의 일정은 12층 이사회 회의실로 곧장 올라가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오늘따라 비서가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라며 계단 쪽 동선을 안내했고 수연은 별 생각 없이 로비 통로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솔의 울음소리 때문이 아니었어요. 준서의 눈 때문이었습니다. 박형준에게 어깨를 밀리면서도 봉투를 내밀던 그 눈. 울 것 같으면서도 울지 않으려는 이를 악문 8살짜리의 그 눈빛이 수연의 발을 붙잡았지요.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저렸습니다. 오래된 저림이었어요. 30년 전 겨울, 수연은 28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산부인과 병실, 홀로 딸을 낳던 그 새벽을 수연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지요.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갓 태어난 딸이 울음을 터뜨리던 그 순간 아버지 오병훈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고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나가버렸어요. 수연이 팔을 뻗었지만 손끝에는 아무것도 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담담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밤새 힘이 없더니 그만 됐다. 내 새끼 죽었어.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울지도 못했어요. 그냥 천장만 바라보았지요. 그 후로 수연은 단단해졌습니다. 아니, 단단해진 게 아니라 굳어버렸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 그날 이후로 조금씩 말라갔으니까요. 냉혈한. 사람들이 수연을 그렇게 불렀고 수연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이유가 없었어요. 따뜻한 사람이 되는 법을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 소년의 눈이 수연의 굳어버린 어딘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박형준이 다시 한번 준서를 밀쳐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세게였지요. 준서의 몸이 휘청거렸고 등에 엎인 솔이 더 크게 울었습니다. 준서는 균형을 잡으며 솔의 등을 다급히 토닥였어요. 솔아 괜찮아. 오빠 여기 있어.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8살짜리가 낼 수 있는 가장 어른스러운 목소리였지요. 그러면서도 봉투는 놓지 않았어요. 꼭 쥔 채로. 수연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고쳐 쥐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지요. 박형준도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연과 눈이 마주치자 그의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수연은 박형준을 보지 않았습니다. 준서를 보았지요. 준서도 수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떤 말도 없었어요. 두 사람이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솔이 수연의 시선을 느끼기라도 한 듯 울음을 잠깐 멈추었지요. 수연이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따라와요. 박형준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이 아이가 면접장에 무단으로. 내가 데려간다고 했어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박형준은 입을 다물었고 수연은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지요. 준서는 잠깐 머뭇거리다 수연의 뒷모습을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수연의 구두 소리를 따라갔어요. 수연은 앞을 보며 걸으면서도 눈앞이 자꾸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별실은 12층 이사회 복도 끝
평소 VIP 응접실로 쓰이는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수연이 문을 열자 부드러운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긴 소파와 낮은 테이블, 그리고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책장. 수연은 소파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준서는 소를 등에 업은 채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솔은 낯선 공간이 신기한지 울음을 멈추고 눈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준서는 솔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포대기를 고쳐 묶으며 방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방은 처음이었지요. 수연은 직접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준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소파에 앉아 준서를 바라보았어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 자신도 이상했지요. 평소라면 이런 자리가 불편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살짜리 앞에서 왜인지 말문이 막혔어요. 먼저 입을 연 건 준서였습니다. 저 혼내려고 데려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왜요? 수연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한번 바라보다 다시 준서에게 시선을 돌렸지요. 물 마셔요. 뛰어왔지? 준서는 물컵을 들어 단숨에 반을 들이켰습니다. 목이 많이 말랐던 모양이었어요. 수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한준서요. 몇 살? 8살이요. 이제 곧 9살 되는데 아직은 8살이에요. 어딘가 또박또박한 대답이었지요.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어요. 엄마가 여기 면접 보러 오려고 했던 거예요? 네. 엄마가 이 회사 엄청 오고 싶어 했어요. 밤마다 혼자 공부하고 소리 재우고 나서도 책 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도우미 아줌마가 못 온다고 해서 준서는 말을 잇다 멈추었습니다. 입술을 잠깐 깨물더니 다시 이었어요. 엄마가 포기하려고 하길래 제가 그냥 왔어요. 서류만 내면 된다고 했거든요. 이거요. 준서가 꼭 쥐고 있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구겨지고 모서리가 살짝 찢어진 봉투였지요. 수연은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안을 확인했어요. 한미래, 1990년생, 서류 안 이력서 첫 줄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수연의 손가락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1990년, 수연이 딸을 낳은 해였지요. 수연은 아무 내색 없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엄마 연락처 있어요? 준서는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엄마 핸드폰 번호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지요. 엄마가 혹시 몰라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쪽지를 받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준서를 바라보았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요. 면접 보러 오라고.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지금 바로요. 준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솔이 깜짝 놀라 다시 칭얼거렸지요. 준서는 재빨리 솔을 토닥이면서 수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말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더니 꾸벅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준서가 핸드폰을 빌리러 문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수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미래, 1990년생. 설마, 혼자 속으로 되뇌었지요. 수연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한미래가 수연백화점 본사 로비에 들어선 건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준서의 전화를 받고 허겁지겁 택시를 잡아탔지요.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하고
립스틱만 대충 바른 채 달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옷매무새를 여미는데 손이 떨렸어요. 면접장이 어딘지도 모른 채 안내 데스크로 뛰어갔더니 직원이 조용히 12층 VIP 응접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문을 여니 준서가 소파에 앉아 솔에게 과자를 먹이고 있었어요. 엄마, 준서야, 너 왜 이런 데까지? 엄마, 여기 회장님이 불렀어. 진짜 회장님. 미래는 얼어붙었습니다. 준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안쪽 문이 열렸지요. 오수연이었습니다. 미래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굽혔어요.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염치 없이 여기까지. 앉아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래는 머뭇거리다 소파 끝에 앉았지요. 준서가 소를 안아 엄마 품에 넘겨주었습니다. 미래가 소를 받아 안으며 이마에 입을 맞추는데 수연의 시선이 그 장면에 머물렀어요. 솔의 손목이었습니다. 솔의 왼쪽 손목에 낡은 실 하나가 묶여 있었고 그 실 끝에 작고 오래된 반지 하나가 매달려 있었지요. 금빛은 이미 발에 있었고 안쪽에 무언가 새겨진 것 같았지만 오래되어 잘 보이지 않는 반지였어요. 수연의 눈이 그 반지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아래쪽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요.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30년 전 그 새벽 갓 태어난 아이의 손에 반지를 쥐어주던 순간 수연의 손이 떨렸고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이후로 수연은 그 반지를 다시 본 적이 없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였습니다. 수연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었지요. 안쪽에는 아주 작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어질 연자였습니다. 수연의 어머니가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라는 뜻으로 새긴 것이라고 했지요. 수연은 그 반지를 딸의 손에 쥐어주며 혼자 속으로 빌었습니다. 어디서든 잘 살아라. 엄마가 미안하다고. 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반지 어디서 났어요? 미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의 시선이 솔의 손목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머뭇거렸지요. 친정 어머니한테 받은 거예요. 솔이 태어났을 때 항상 이 반지를 채워주시더라고요. 아기가 건강하게 자란다고. 어머니 성함이 이정숙이에요. 왜요 혹시?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물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지요.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유리창을 환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어질 연. 끊어진 줄만 알았던 인연이 30년이 지나 이렇게 되돌아온 것인지.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워졌지요. 뒤에서 소리 옹알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달 된 아이의 작고 맑은 소리였어요. 수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고르게 가다듬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확실히. 수연은 몸을 돌려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지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달랐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력서 가져왔죠? 네, 여기요. 미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연은 받아들어 첫 장을 펼쳤어요. 한미래. 1990년 3월 4일생. 수연의 딸이 태어난 날은 1990년 3월 4일이었습니다. 1990년 3월 4일. 그날 새벽은 몹시 추웠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산부인과 병실, 수연은 혼자였어요. 진통이 시작된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고 간호사가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지요.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이를 악물며 버텼어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미혼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이미 잘못이라고 아버지가 수백 번 말했고 수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지만 아이만큼은 지우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20분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첫 울음이 터지던 순간 수연은 그때까지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수연의 가슴 위에 잠깐 올려주었지요. 너무 작았어요. 손가락이 너무 가늘고 작아서 수연은 숨을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아직 감겨 있었어요. 붉고 작은 얼굴이 수연의 가슴 위에서 가쁘게 숨을 쉬었지요. 수연은 품속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어요. 안쪽에 이어질 연자가 새겨진 오래된 금반지였지요. 수연은 그것을 아이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가늘어 반지가 손목까지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미안해. 어디서든 건강하게 살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병실 문이 열렸지요. 오병훈이었습니다. 수연의 아버지였어요. 검은 외투를 걸친 채 들어선 그는 간호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간호사가 아이를 수연의 품에서 거두어 안았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됐어. 조용히 있어. 제 아이예요. 조금만 더. 수연이 팔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이미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습니다. 수연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출산 직후의 몸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수연은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으며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제발. 오병우는 수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딸의 눈물을 보면서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는 얼굴이었지요. 내가 살고 싶으면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 내일부터 내 자리는 회사에 있어. 이 일 입 밖에 내는 순간 너도 없어. 알아들어?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아버지는 병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밤새 힘이 없더니 그만 됐다. 내 새끼 죽었어.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벽을 바라보았지요. 그날 이후로 수연은 2번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혼자 남은 밤에도, 술 한잔 마시는 날에도 죽은 아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12층 응접실 창가에 선 수연의 손에는 한미래의 이력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1990년 3월 4일생 수연의 딸이 태어난 날, 수연의 딸 손에 쥐어준 반지가 지금 저 아이 손목에 묶여 있는 날, 수연은 이력서를 든 손에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가 살짝 구겨질 정도였지요. 죽지 않았다. 딸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2 아이의 엄마가 되어 취업 서류를 들고 바로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수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창밖의 봄 햇살이 눈을 찌르듯 밝았지요. 30년치의 슬픔이 한꺼번에 목으로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수연은 삼켰습니다. 아직이었어요.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정숙을 만나야 했습니다. 수연은 응접실 문을 닫고 혼자 남았습니다. 미래와 준서, 소를 대기실로 안내한 뒤였어요. 면접을 보게 해드리겠다고 잠깐 기다려달라고 말했지요. 미래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며 방을 나갔고 준서는 문 앞에서 한 번 더 꾸벅 절을 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수연은 소파에 천천히 앉았어요.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이력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미래 1990년 3월 4일생. 출생질환에는 경기도 시흥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입양 관련 서류가 있는 건 아닐 테니 출생지는 의미가 없었어요. 중요한 건 날짜였습니다. 날짜와 반지였지요. 수연은 이력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했어요. 같은 날 태어난 아이가 세상에 한 명이라는 법은 없었지요. 반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반지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30년이 지난 물건을 눈으로만 보고 같은 반지라고 단정하는 건 경솔한 일이었습니다. 수연은 평생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근거 없는 확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눈을 감으면 자꾸 보였습니다. 솔의 손목에 묶인 그 반지가요. 발엔 금빛, 실에 깨어진 채 매달린 모양, 안쪽에 새겨진 글씨. 수연은 반지 안쪽의 글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솔이 가만히 있질 않아서였지요. 하지만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이어질 연자. 수연의 어머니가 직접 새겨 넣은 글자였어요. 세상에 그 반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수연은 눈을 뜨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봄 햇살이 서울 도심을 고르게 내리쬐고 있었지요. 저 아래 거리에 사람들이 개미처럼 오가고 있었어요. 수연은 유리창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지요. 두려웠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수연은 두려움을 잘 느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 혼자 반대 의견을 낼 때도, 경쟁사가 무너뜨리려 덤벼들 때도, 언론이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낼 때도 두렵지 않았지요. 그런데 지금 대기실에 앉아 있는 35살 여자 하나가 이렇게 무서웠어요. 틀릴까봐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맞을까봐 두려운 거였지요. 만약 미래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수연은 무슨 낯으로 그 앞에 서야 하는 걸까요? 낳아준 어미라는 이름 하나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미래는 이미 35해를 살았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혼자 면접을 준비했고 8살 아들이 아기를 업고 대신 달려올 만큼 단단한 삶을 꾸려왔어요. 그 삶 어디에도 오수연이 끼어든 자리는 없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한미래 씨 면접 일정 잡아요. 오늘 오후 2시로. 지금 바로요? 면접관 스케줄이. 내가 직접 볼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안쪽 다른 서류들 밑에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30년 된 수첩이었지요. 수연은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중간쯤 페이지에 오래되어 잉크가 번진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이정숙. 그리고 전화번호 하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유품을 정리하다 찾아낸 번호였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려 수첩을 덮어버렸지요. 그 후로 한 번도 다시 열지 않았어요. 확인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모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아이는 죽은 채로 두어야 한다고. 그런데 이제 더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은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면접이 끝나는 대로 움직여야 했지요. 확인해야 했어요. 틀렸으면 그걸로 끝내고 맞으면 그때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대기실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의 목소리였어요. 소를 달래는 소리였지요. 소라, 조용히 해. 엄마 면접 보는 중이야. 우리 조용히 기다리자. 수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방 끈을 고쳐 잡았습니다. 8살짜리가 3달 된 아기를 달래며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오늘 아침 아기를 등에 업고 버스를 2번 갈아타며 이 건물로 달려왔습니다.
봉투를 빼앗겨도 놓지 않았고 밀쳐져도 버텼으며 울 것 같은 눈으로도 끝까지 울지 않았지요. 수연은 그 소년의 눈빛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저 아이의 외할머니가 될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오후 2시 한미래의 면접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수연이 직접 면접관으로 앉은 자리였어요. 처음에 미래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무릎 위에 올린 손이 살짝 떨렸고 첫 질문에 대답할 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부터는 달랐어요. 미래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 회사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요. 수연은 듣는 내내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계속 보았어요. 미래의 눈빛을, 말하는 방식을, 어깨를 펴는 모양을. 어딘가 낯익은 것들이었지요. 자신과 닮은 부분을 찾으려는 건지 아니면 닮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건지 수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미래가 나간 뒤 수연은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인사팀 과장을 불러 몇 가지를 지시해야 했지요. 5분, 길어야 10분이면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응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테이블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겉면에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회장 아줌마께. 수연은 천천히 다가가 종이를 들었습니다. 펼쳤어요. 편지지가 아니었습니다. 대기실에 놓여 있던 메모지였지요. 줄도 없는 흰 종이에 연필로 눌러 쓴 글씨였어요. 중간중간 획이 삐뚤어진 곳이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쓴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읽었어요. 회장 아줌마께. 안녕하세요. 저는 한준서예요. 오늘 아줌마가 저한테 잘해줘서 감사했어요. 물도 주시고 엄마 면접도 보게 해주셔서요. 우리 엄마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소리 낳고 나서도 밤마다 책 봤어요. 저자는 척하고 봤거든요. 엄마가 피곤할까봐 불 끄라고 하면 꺼지는데 핸드폰으로 또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른 척 했어요. 아빠가 없어서 힘들다고 엄마가 올 때 저는 모른 척 했는데 사실은 알았어요.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아줌마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요.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엄마가 이 회사에서 일하면 열심히 할 거예요. 제가 보장해요. 그리고 소리는 낯을 가려서 아까 울었는데 원래는 잘 안 울어요. 나쁘게 보지 마세요. 한준서 드림. 추신 아줌마 눈이 좀 슬퍼 보였어요. 맛있는 거 드시면 나아질 거예요. 수연은 편지를 다 읽고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추신 한 줄이었지요. 아줌마 눈이 좀 슬퍼 보였어요. 맛있는 거 드시면 나아질 거예요. 58년을 살아오면서 수연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눈이 슬퍼 보인다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 그 어떤 임원도, 어떤 비서도, 어떤 지인도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모두가 수연을 볼 때 두려움이나 계산을 먼저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8살짜리가 보았습니다. 수연의 눈이 슬프다는 걸. 수연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넣었지요. 이력서 옆에 이정숙의 전화번호가 적힌 낡은 수첩 옆에 함께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길게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수연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오늘 남은 일정 다 취소해요. 네, 회장님, 4시에 이사회. 취소하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연은 코트를 집어들고 응접실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대기실 쪽을 바라보았지요. 미래와 준서,
솔은 이미 건물을 나간 뒤였어요. 수연은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수연은 핸드백 안에 낡은 수첩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두꺼운 가죽 표지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지요. 이정숙. 30년 만에 그 이름을 다시 찾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정숙의 주소는 어렵지 않게 찾았습니다.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는 이미 끊긴 번호였지요. 30년 된 번호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수연은 차 안에서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정숙, 1966년생 전후, 한미래의 양모. 찾아달라고요. 비서는 1시간 만에 주소를 보내왔습니다. 경기도 광주 작은 빌라 단지였어요. 수연의 차가 빌라 골목 앞에 멈춰 섰을 때는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골목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지요. 수연은 차에서 내려 골목을 바라보았어요.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담벼락에 봄 햇살을 받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지요. 어디선가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수연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203동 1층, 이정숙의 집이었어요. 현관 앞에 낡은 우산꽂이가 있었고 우산꽂이 옆에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꽃이 피어있는 제라늄이었지요. 누군가 정성껏 물을 준 화분이었어요. 수연은 그 화분 앞에서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초인종에 손을 뻗으려다 거두었어요. 다시 뻗으려다 다시 거두었지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문을 찾아올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유품에서 주소를 찾아낸 그날 바로 올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이 그 세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마주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지요. 6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흰머리가 반쯤 섞인 단발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채였지요.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던 중이었던 모양이었어요. 여자는 수연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누구세요? 수연은 대답하기 전에 여자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선하게 내려앉은 눈과 주름, 두꺼운 손마디, 낡은 앞치마. 오래 일하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이 사람이 내 딸을 키웠구나. 수연은 그 생각이 들자 목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정숙 씨 맞으시죠? 그런데요. 저는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이정숙의 얼굴에서 국자를 든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지요. 놀람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오래 기다려온 무언가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이정숙은 한동안 수연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낡은 소파와 텔레비전, 그리고 한쪽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수연은 소파에 앉으며 자신도 모르게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 사진들이었지요. 앞니 빠진 채로 웃는 아이, 교복을 입고 수줍게 선 아이, 졸업장을 들고 찍은 사진. 수연은 그 사진들 속 얼굴을 하나하나 보았어요. 미래였습니다. 수연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이정숙이 주방에서 물 2잔을 들고 나왔지요. 수연 앞에 하나를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말이 없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이정숙이었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미래가 오늘 저희 회사에 면접을 왔었어요. 이정숙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알아요. 미래한테 연락 왔었거든요. 면접 보게 됐다고. 반지를 받습니다. 솔이 손목에 묶여있던 반지요.
이정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모아졌습니다. 수연은 이정숙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그 아이가 제 딸 맞죠? 이정숙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수연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오랜 무게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네. 단 한 글자였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확인하는 순간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지요. 수연은 물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이정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어요. 신구 30년 만의 진실. 이정숙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혼자 사겨온 이야기였지요.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정숙은 창밖을 한번 바라보다 수연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1990년 3월이었어요. 저는 그때 경기도 시흥에서 작은 세탁소를 하고 있었지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꾸려가던 참이었어요. 애도 없었고요. 수연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남자 둘이 가게에 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지요. 앉지도 않고 서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아이를 하나 맡아 키워달라고요. 대가는 충분히 드리겠다고. 이정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무슨 소린지 몰랐으니까요. 그랬더니 그 남자들이 봉투를 하나 꺼내놓더군요. 봉투 안에는 제 세탁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있었어요. 건물주가 곧 바뀔 예정이고 새 건물주가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서류였지요. 남자들 중 하나가 말했어요. 협조하면 건물을 살 수 있게 해드리겠다. 협조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갈 곳이 없어질 거다. 수연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그 남자들이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지요. 이번엔 정장이 아니라 검은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수연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오병훈이었습니다. 아버지였지요. 그 양반이 직접 오셨어요. 아이를 건네주면서 말씀하셨지요. 이 아이는 죽은 아이다. 세상에 없는 아이다. 다른 이름으로 키우고 절대 찾지 말라고. 그러면서 서류를 하나 내미셨어요. 건물 등기 서류였지요. 이미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정숙은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요.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 서류 앞에서 거절하지 못했으니까요. 아이를 받았어요. 포대기에 쌓인 채 자고 있는 갓난아기를요. 손에 반지가 하나 쥐어져 있었어요. 그 양반이 말씀하셨지요. 이 반지는 아이 엄마가 쥐어준 거다. 절대 버리지 말라고. 수연의 눈이 감겼습니다. 반지를 버리지 말라고 했군요. 아버지가 그 말만큼은 했군요. 이정숙이 말을 이었어요. 아이 이름은 제가 지었어요. 미래라고. 앞날이 밝으라고요. 미래가 너무 예쁘게 자랐어요. 어찌나 영특한지 공부도 잘하고 마음도 고왔지요. 저는 미래한테 입양됐다는 걸 16살 때 말해줬어요. 숨기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서요. 미래가 그날 밤 많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미래가 밥을 차려놓고 이러더군요. 엄마가 내 엄마인 건 변하지 않는다고. 이정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친엄마를 찾고 싶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를 배려해서 그랬던 거겠지요. 그 아이가 그런 아이예요. 수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어요. 30년치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지요. 수연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울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정숙이 일어나
휴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연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죄송해요. 제가 그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수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막았어야 했어요. 제가 더 싸웠어야 했는데. 이정숙이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바람이었지요. 창틀이 살짝 흔들렸어요. 이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래한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보다 천천히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도 알게 된 건 잘된 일이에요. 이정숙이 조용히 말했지요. 미래가 강한 아이긴 한데 가끔 혼자 너무 버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거든요. 옆에 누군가 한 명만 더 있어줬으면 했어요. 진짜 든든한 사람 하나가요. 수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정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정숙은 수연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많은 말이 필요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핸드백을 집어들며 이정숙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이 잠깐 막혔습니다. 미래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요. 그러나 두 사람 중 아무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30년의 세월이 그 눈빛 안에 다 담겨 있었지요. 수연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이정숙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오수연 씨. 수연이 돌아보았어요. 미래가 웃는 얼굴이 참 예뻐요. 꼭 한번 보세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골목을 나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차에 올라타 문을 닫는 순간 수연은 핸들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소리 없이 오래, 아주 오래 울었어요. 수연이 미래에게 연락한 건 사흘 뒤였습니다. 이틀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회사에 나가 회의를 하고 서류에 결제를 했지만 머릿속은 내내 다른 곳에 가 있었지요. 밤이면 준서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또 한 번. 아줌마 눈이 좀 슬퍼 보였어요. 맛있는 거 드시면 나아질 거예요. 8살짜리가 쓴 10줄이 58년치 수연의 어딘가를 자꾸 건드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수연은 미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이 되면 연락 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래에게서 답장이 온 건 오후 2시였지요. 6시 괜찮으세요? 아이들 재우고 나올 수 있어요. 수연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 사람이 많지 않은 구석이었어요. 6시 5분 전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지요. 커피를 시켜놓고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미래는 정각에 들어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며 두리번거리다 수연을 발견하고 걸어왔지요. 오늘은 면접 때와 달리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청바지에 베이지색 가디건,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걸음걸이가 반듯했습니다. 수연은 그 걸음걸이를 보며 가슴이 한번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앉아요. 미래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미래의 주문을 받고 물러났지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래는 수연이 왜 자신을 불렀는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합격 통보인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인지 가늠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지요.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면접 때 소리 손목에 묶인 반지 봤어요. 아, 네. 어머니가 항상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쁘진 않은데 어머니가 소중히 여기셔서 저도.
그 반지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미래가 멈추었습니다. 이어질 연자예요. 제 어머니가 직접 새긴 글자예요. 미래의 눈이 천천히 커졌지요. 수연은 미래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30년을 피해온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 반지는 제가 갓 태어난 아이 손에 쥐어준 반지예요. 1990년 3월 4일 새벽에요. 미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정숙 어머니 만나고 왔어요. 사흘 전에요. 미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준비해온 말이 있었지만 막상 꺼내려니 순서가 흩어졌지요. 수연은 그냥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1990년 3월 4일 새벽 작은 산부인과 병실, 혼자 아이를 낳던 그 밤부터요. 아버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순간,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나가던 순간,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하던 순간까지 미래는 말없이 들었어요. 커피가 나왔지만 두 사람 중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마지막 말을 꺼냈지요. 미래 씨 생년월일이 3월 4일이에요. 반지도 맞고 이정숙 어머니도 확인해 주셨어요. 내가 미래 씨 엄마예요. 오래된 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는 말이었지요. 미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수연은 그 침묵을 깨려 하지 않았습니다. 깨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미래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미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지요. 그러나 울지는 않았어요. 미래는 수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말해주셨어요. 16살 때요. 입양됐다고. 친엄마가 따로 있다고. 그때부터 가끔 생각했어요. 어디 계신 분일까? 왜 저를 두고 가셨을까? 원망도 했어요. 올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내 친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세상 일은 모르는 거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넘겼는데 미래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이제 보니 어머니가 알고 계셨던 거네요. 다 알면서도 저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돌려 말씀하신 거네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미래가 수연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 안에 원망과 그리움과 낯설미 한꺼번에 담겨 있었어요. 쉽게 정리될 수 없는 감정들이었지요. 수연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30년이 걸려 쌓인 것이 한자리에서 풀릴 리 없었지요. 수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미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잡고 싶었어요. 그러나 선뜻 손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자격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어요. 30년 전 새벽 갓난아이의 작은 손에 반지를 쥐어주던 그 손이 지금 이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단단해진 손이었어요. 수연은 그 손을 바라보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손을 뻗었습니다. 미래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손이 미래의 손 위에 포개졌어요.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지요. 창밖으로 저녁 거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미래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 아직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수연이 말했지요. 천천히 해요. 우리.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아주 작게 웃었어요. 울음과 웃음이 반씩 섞인 얼굴이었지요.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미래가 웃는 얼굴이 참 예쁘다고.
수연은 그 웃음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예뻤어요. 정말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여름으로 넘어가던 그 사이 조용한 일들이 하나씩 일어났어요. 한미래는 수연백화점 MD팀에 정식으로 입사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준서가 교복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미래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엄마 화이팅. 딱 그 세 글자였어요. 미래는 그 쪽지를 지갑 속에 넣고 회사로 갔습니다. 일이 버거운 날이면 지갑을 열어 그 쪽지를 꺼내 보았지요. 수연은 미래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문자였어요. 밥은 먹었어요. 소리는 잘 자요. 짧은 말들이었지요. 미래도 짧게 답했습니다. 네, 먹었어요. 잘 자요. 긴 말이 필요 없었어요. 짧은 말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 길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을 부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수연이 말했던 대로였지요. 천천히 하는 거였으니까요. 준서는 수연을 볼 때마다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미래가 준서에게 살짝 물었어요. 준서야, 회장님한테 다른 호칭은 생각 안 해봤어? 준서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아직은 아줌마가 편해.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볼게. 미래는 그 말을 수연에게 전했어요. 수연은 전화기를 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지요. 괜찮아요. 아줌마도 좋아요.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 떨렸어요. 미래는 못 들은 척 했지요. 그리고 6월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연은 퇴근길에 미래의 집 앞에 섰어요. 손에는 과일 한 봉지가 들려 있었지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버릇이었어요. 문 앞에서 망설이는 것. 수연은 이번엔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금방 초인종을 눌렀어요.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였지요. 문이 벌컥 열렸어요. 준서가 수연을 올려다보다 과일 봉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지요. 아줌마, 수박이에요? 응, 들어가도 돼요? 당연하죠. 준서가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수연이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서 미래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머, 오셨어요? 연락하시지. 그냥 오는 길에. 수연은 과일 봉지를 주방에 내려놓으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작고 아담한 집이었어요. 장난감이 한쪽에 정리되어 있었고 베란다에는 빨래가 나란히 널려 있었지요. 솔의 작은 옷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수연은 그 광경을 보며 오래 살아온 집의 냄새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하고 좁고 빽빽한 냄새였지요. 미래가 솔을 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솔은 수연을 보자 두 팔을 벌렸어요. 3달 전만 해도 낯가림이 심하던 아이였지요. 수연은 잠깐 멈칫했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미래가 솔을 수연의 품에 넘겨주었어요. 솔이 수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수연은 숨을 멈추었어요. 이렇게 작은 것이, 이렇게 가벼운 것이 팔 안에 들어오는 느낌. 58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솔이 수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옹알거렸지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작은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그때 준서가 옆에서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솔아, 이분이 누구게? 솔이 준서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잖아. 그렇지? 수연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미래가 부엌 쪽에서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지요. 눈이 빨개지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준서가 수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줌마, 저는요. 응? 사실 아까부터 할머니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면 이상할까봐 참고 있었거든요. 수연은 준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8살짜리가 이런 말을 이렇게 담담하게 하는 것이 어이없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지요. 수연은 평생 웃음이 적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웃음이 났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어요. 조용한 웃음이었지만 수연이 소리내어 웃는 일은 오랜만이었지요. 부엌에서 미래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래도 웃었어요. 솔도 덩달아 까르르 웃었지요. 작은 거실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준서가 수연의 손을 슬며시 잡았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요. 수연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30년 전 새벽 끝내 잡지 못했던 작은 손의 온기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인지 수연은 눈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6월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길고 긴 하루가 저물고 있었지요. 아니, 어쩌면 길고 긴 30년이 저물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수연은 한 팔로 소를 안고 한 손으로 준서의 손을 쥔 채 그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래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지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수박도 있고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럴게요. 딱 2글자였어요. 그런데 그 2글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지요. 미래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준서는 소를 얼으며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수연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차갑게 굳어버린 줄만 알았던 한 사람이 8살 소년의 눈빛 하나에 30년을 녹여냈습니다. 빼앗긴 모성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무리 늦어도 늦은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오수연이 보여주었지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건드렸다면 그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비슷한 온기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공감되셨다면 화면 아래 엄지 모양 꾹 눌러주세요. 구독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오늘처럼 가슴 깊이 남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